네, 오늘 기업, 오늘 사람, 화제가 된 기업의 소식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짚어볼 기업들입니다. 신세계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테슬라와 삼성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신세계그룹이 SK와이번스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인수금액은 총 1,300억 원으로 신세계그룹은 기존 고객과 야구팬 간 교차점이 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박사님, 예상보다 낮은 금액의 야구단을 사들인 것 같긴 한데 코로나19로 실적도 좋지 않은데 정용진 부회장의 취미생활에 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이마트 신세계의 정용진 회장이 SK와이번스를 1,300여 원에 사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온 첫날, 네.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신세계와 이마트 관련 주가들이 와르르 떨어졌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M&A를 하거나 기업 인수를 하면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상당히 높은데, 새 사업에 대한 기대라든지 시너지 효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시장의 어떤 기대가 있죠. 그런데 그 반대로 주가가 떨어졌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물론 주가는 하루만 놓고 볼 수는 없고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나타난 주가 상황만 본다면 적어도 투자자들은, 또 시장에서는 이 정용진 회장의 새 실험, 그러니까 SK와이번스를 인수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지 못하게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걸 촉발한 게 SK 쪽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네. SK가 왜 잘 나가는 야구단을 왜 해체했느냐, 왜 팔았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ESG와 관련 없는, 그러니까 환경 쪽과 관련 없는 스포츠, 프로야구 같은 것은 별로 하지 않겠다. ESG라는 게 사회적 책임, 환경 이런 것을 포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SK가 최근에 핸드볼이라든지 이런 비인기 종목, 또 아마추어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SK 입장에서는 그런 대로 논리가 성립이 됐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지금 ESG가 대세인 이 마당에 신세계그룹은 그게 역행한단 말이냐, 이런 오해도 낳게 됐고, 또 프로야구가 과연 10여 년 전처럼 그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 것인가, 이런 게 대한 회의론, 이런 것이 겹친 결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좀 혼재하면서 주가에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앞서 신세계그룹은 여자 프로 농구단도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 끝이 좀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끝이 참 참담했었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마지막은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2012년이죠. 신세계 여자 농구단을 강제 해체를 해버렸습니다. 원래 이 신세계 여자 농구단은 태평양에서 온 매우 전통 있는 농구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도 여자 농구와 유통을 잘 시너지를 합할 수도 있었는데, 성적이 좀 안 나온다는 이유로 특별한 논리적으로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이유를 내걸어서, 이를테면 금융팀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신세계는 이제 해체해야 되겠다, 이런 이유로 전격적으로 해체를 해버렸어요. 그런 면에서 프로야구를 가져왔을 때 정말로 정성껏 투자하겠느냐라는 그런 회의론이 생긴 거죠.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도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도움구장을 지금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투자 금액이 신세계나 이마트의 투자 금액이 적지 않을 텐데, 돈이 좀 안 되면 또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세간의 그 비판 속에서도 자유롭지가 못한 것이죠. 신세계그룹의 프로 스포츠단 운영 능력이 조금 의심되는 대목인 것 같은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눠보자면 신세계 오너 2세대 경영이 본격화했잖아요. 네, 정용진, 유경남매가 상속세도 내기로 하고 이렇게 각기 다른 사업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빠인 정용진 부회장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좀 많아요. 그렇습니다. 어머니인 이명희 여사가 아들과 딸에게 그 신세계 그룹을 2개로 나누어서 물려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마트 쪽은 아들인 정용진 회장에게, 또 백화점 쪽은 딸인 정유경 부회장에게 이렇게 물려줬는데, 현재까지 나타난 실적으로는
아들이 딸만 좀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 시대적인 여건도 있었지만 최근에 정용진 부회장이 했던 야심적인 신사업들, 이를테면 피에로 쇼핑 같은 거, 일본의 돈키호테를 카피한 건데요. 네, 잡화점이죠. 예, 네. 그런 게 사실상 실패해서 접었죠. 또 소주, 제주 소주로 요즘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소주 사업도 실패했죠. 하는 사업마다 신사업이 별로 성공한 게 없어요. 물론 그 성공의 여부는 좀 더 길게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이 야구와 과연 이 신사업으로서 신세계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그에 대한 찬반 양론이 지금 들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부기관의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단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또 미국산 부품이 절반 이상 들어가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는데요.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한마디에 전기차 기업들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사님, 우선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에겐 호재일 것 같은데 반대로 뭐 현대나 기아차 같이 외국 기업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이든의 첫 통상 정책, 경제 관련 정책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바이 아메리칸, 미제를 사라, 미국 제품을 사라 하면서 연이어서 얘기한 얘기가 그 바이 아메리칸의 핵심 내용으로 앞으로 연방정부가 갖고 있는 관용차 전부 다 교체하는데 앞으로 살 때는 무조건 미국산 차를 사라.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이 미국산 차도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를 요구를 했단 말이죠. 네. 현재 우리 현대나 기아차는 미국에서는 전기차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멘붕이 된 이런 상황이에요. 반면에 제너럴 모터스라는 GM과 테슬라는 환영 성명까지 냈죠. 특히 제너럴 모터스는 테슬라보다도 훨씬 규모가 크고 최근에 전기차 쪽에 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제너럴 모터스가 살아났다. 미국 최고의 기업, 우리가 한번 미국의 국민 기업으로도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너럴 모터스는 크게 환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대차로서는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닐 것 같은데 어제 현대차 실적이 공개가 됐죠. 4분기 실적이 좀 영업이익이 많이 오르면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4분기 실적이 나올 때는 시장에서는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기업의 실적은 분기 실적을 위주로 발표하기 때문에 분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맞는데 네. 4분기는 한 해의 끝이다 보니까 그것을 통틀어서 연간 실적으로도 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 중에서 좀 잘 나온 분기 실적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렇게 되면 분기 실적으로는 영업이익률도 5%가 넘고 또 그 영업이익도 40%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연간에 초점을 맞춰 1년 성적을 맞춰 보면 현재 지금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이 23% 정도 감소했죠. 네. 거기다가 매출도 1.7% 감소했고요. 특히 3분기가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는데, 물론 3분기는 이 품질 충당금이라고 그래서 리콜 사태에 대비한 비용을 측정하느라고 이제 그 이익으로 잡혀야 될 게 손실로 잡혀 있는, 비용으로 잡혀 있는 그런 대목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최근에 현대가 여러 군데서 리콜을 당하고 있고 특히 코나 등에서 15번째 화재가 일어나는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그것이 이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점에서 현대차가 결코 지난해 1년 실적이 좋다라고 낙관하기는 이르다. 물론 4분기에 좀 빠른 회복을 했지만은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현대차 소식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삼성동에 지금 짓기로 한 고층 사옥이죠. 105층의 고층 사옥을 지금 추진 중인데 이거를 두고 말이 너무 무성해요. 근데 현대차 그룹 측에서는 105층이라는 게 비용 문제도 그렇고 좀 층수를 줄여서 지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남구청장이 원래대로 좀 105층으로 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요. 네, 강남구청장이 원래 105층 허가 난 대로 지어달라.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정의선 회장과 얘기를 좀 하고 싶다, 면담까지 요청했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현대가 지금 강남구 삼성동에 짓고 있으니까 소관 지자체가 강남구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대 이 자동차에서 105층으로 지었을 때 폼은 나지만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들고 능률과 실질 면에서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 오히려 70층짜리 2개 짓든지 아니면 50층짜리를 3개 지으면 비용이 수천억이 줄어들고 오히려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은 훨씬 더 크다. 이런 면에서 용도를 변경했다는 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과연 정의선 회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매우 주목됩니다. 네, 지난해 주가가 8배나 뛴 기업이죠.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치솟는 주가를 향해 거품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출이나 실적 등 실질적인 가치가 아닌 잠재력이나 가능성 등을 보고 오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너무 과열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 여기가 좀 눈에 띄는데 최근 테슬라 등 미국 주식시장을 보고 20년 전에 닷컴 버블과 좀 유사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언론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발행 부수가 제일 많죠.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 그 어느 언론보다도 영향력이 높고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다우 존스 지수, 다우 지수도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만들어낸 것인데요. 네.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선임 칼럼니스트, 우리로 같으면 수석 논설위원 정도 되는 분이 아주 작심하고 테슬라 거품 붕괴를 우려하는 그런 기사를 내서 이게 뉴욕 증시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밖에 그동안에 테슬라의 급격한 상승에 대해서 너무 급속하게 올라간다 해서 경계 신호를 낸 곳은 많은데 그것은 대부분 뭐 금융기관들이나 연구소 이런 데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메이저 언론이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이런 글을 썼는데요. 현재 지금 테슬라 주가가 너무 오르는데 이것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과 너무 비슷하다. 네. 그러면서 그 5가지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특히 실적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머스크 스토리, 그러니까 머스크가 오늘 밥 먹는다 또는 우주로 간다 이런 데 현혹이 돼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뉴욕 증시에 주목을 끌었습니다. 네, 뭐 그래픽에서 보신 듯이 어제도 테슬라가 주식이 좀 소폭 오른 것 같은데 주변에서 다 하니까 휩쓸려서 이제 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이런 점 좀 지적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비트코인과 테슬라를 엮어가지고 내년에는 이게 반토막이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 거시경제 지표와 금융 지수 간의 괴리가 너무 크다라는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이치방크,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금 투자 은행이죠. 거기서 꼭 집어서 테슬라, 비트코인 반토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이 재정당국과 은행, 중앙은행들이 지금 유동성을 풀고 있기 때문인데 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열이 나는 환자를 상태로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약을 먹이지 않은 상태에서 온도를 재야 되는데 아스피린 같은 해열제를 엄청나게 먹여놓고 그러니까 아마 그것은 정부의 부양책 같은 것을 빗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열을 내려놓고 열을 재니까 지금 경제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해서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최근의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다. 그래서 이 1999년에 버블 닷컴 같은 데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금융 당국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고 투자자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네, 구속된 지 일주일 남짓 만에 이재용 부회장이 옥중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면서 그럼에도 삼성은 계속 가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네, 읽어보면 느껴지는 게 이재용 부회장의 반성 그리고 새로운 삼성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보여요. 예, 본인은 옥중에 있더라도 삼성그룹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내면서 삼성그룹의 미래에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놔주기를 호소하는 그런 모습인데 뭐 상당히 이 바람직한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져요. 네, 해야 할 말을 했다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느껴지네요.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라고 그러면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 특히 국민연금 소유자들,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 그런 데 대한 메시지가 아직 없고, 또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가 법원에 의해서 앞으로 미래의 사고를, 독직 사건을 담보할 기구로 인정받지 못한 만큼 준법위원회에 대해서 법률적 지위를 좀 보장을 하거나 확실한 그 제도적 받침을 해주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그 조직을 위한 열정이 잘 드러난 그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박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 중에 삼성이 등장을 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그렇습니다. 경실련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을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삼성을 정조준했어요. 네.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지만,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 장충기 수첩에 박범계 후보자가 등장한다. 당시에 삼성의 국정농단에서 잘 봐달라 그러면서 전 관계 언론계 로비를 한 그 명단에 박범계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 이재용 삼남매 그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영선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내놓은 법안인데요. 네. 50억 이상 특가법 뇌물을 받았을 때 재산을 환수하는 그런 법안을 냈을 때 박범계 지금 장관 내정자가 반대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삼성과의 엄밀한 내밀한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이 문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바로 그 가석방이나 이 특별사면을 할 때 법무부 장관이 총지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하나의 삼성 어떤 관련 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라도 박범계 후보자의 지명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것은 뭐 이 경실련의 어떤 개별적인 의견일 수는 있지만 삼성그룹으로서는 또 하나의 큰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계와 관계와의 이런 단절, 그리고 엄격한 객관적인 경영,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박범계 후보자와 그런 과거에 이런 것이 논의된다는 것만으로도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